목걸이, 모파상. 마틸드는 가난한 관리의 딸이었지만 무척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다. 그녀는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었지만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참금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에 근무하는 착하지만 가난한 루아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돈이 쪼들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틸드는 다른 부유한 사람의 아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마다 옷을 사입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변변한 장신구 하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아름답다는 칭송을 들어온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현실이 가슴 아팠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 파티를 꿈꾸었지만 눈을 떠보면 누추한 집, 낡아서 삐걱거리는 의자, 빛바랜 커튼이 보였다. 그녀는 자기야말로 온갖 사치와 쾌락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다. 며칠째 빨지 않은 식탁보를 덮은 식탁에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프 그릇의 뚜껑을 열며 남편이 감탄했다. 하, 당신 수프 끓이는 솜씨는 정말 기막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번쩍거리는 은식기와 촛대로 장식한 호화로운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은식기에는 각국의 진귀한 음식들이 담겨 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웨이터가 최고급 포도주를 그녀의 잔에 따라주고는 물러난다. 그녀는 붉은 포도주가 담긴 커다란 포도주 잔을 눈에 비춰본다. 투명한 잔에 비추이는 세상은 이 수프 너무 맛있는데 좀 더 없어?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바닥까지 깨끗이 비운 수프 그릇이 놓여 있었다. 마틸드에게는 잔느라는 돈 많은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마틸드는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고 동정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어떤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퇴근했다. 남편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띤 채 마틸드에게 봉투를 건넸다. 자, 이거 보라고.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어서 뜯어보기나 해. 마틸드는 급히 봉투를 뜯었다. 루아젤 부부께 오는 1월 10일 토요일 저녁 장관 관저에서 파티를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교육부 장관 조르주 랑포노. 초대장을 읽은 마틸드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파티라니, 그것도 장관이 여는 파티라니. 그러나 마틸드의 얼굴은 금방 어두워졌다. 그러니 어쩌라는 말이죠? 아니, 당신 늘 파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이 기뻐할 줄 알고. 내가 기뻐한다고요? 물론이지. 당신 이제까지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하지 않았소? 게다가 초대장을 얻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다고. 다들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같은 하급 직원에게는 몇 장 돌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날 가면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고관 대작들도 볼 수 있을 거야.
남편은 달래듯이 말했다. 그러나 마틸드는 점점 비참한 기분이 되었다. 다들 공작새처럼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날 텐데 나는 뭘 입고 가란 말이에요. 마틸드는 볼멘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남편은 그제야 마틸드의 기분을 이해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극장에 갈 때 입었던 옷, 내가 보기에는 당신한텐 그 옷이 잘 어울려. 그 옷을 입은 당신은... 마틸드는 이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 옷을 입은 지는 벌써 몇 년이나 되었고 군데군데가 낡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이었다. 아니, 왜 우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 초대장은 나보다 옷이 많은 당신 친구들 부인에게나 주세요. 나는 입을 옷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틸드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옷 때문에 울기까지 하는 마틸드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여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마틸드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번에 옷 한 벌 장만하지 뭐. 특별한 자리에 입고 갈 수 있는 그럴듯한 옷으로 말이야. 정말이에요? 마틸드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그까짓 옷 한 벌 못 사줄까 봐? 그런데 그런 옷 한 벌 사려면 얼마쯤이나 해? 마틸드는 머릿속으로 온갖 화려한 옷들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재빨리 언젠가 봐두었던 옷의 가격을 생각해냈다. 500프랑이면 될 거예요. 500프랑이라. 남편의 얼굴이 약간 심각해졌다. 남편은 오랫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오고 있었다. 엽총을 사서 친구들과 새사냥을 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통장에 넣어둔 돈은 꼭 500프랑이었다. 남편은 기대에 부푼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결심했다. 좋아, 500프랑을 줄 테니 예쁜 옷을 사도록 해. 파티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마틸드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옷도 새로 샀는데 무슨 걱정이 또 있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어느 날 저녁 마틸드에게 물었다. 당신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마틸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옷만 있으면 뭐해요. 다들 보석으로 치장하고 파티에 올 텐데 옷으로 몸만 가리고 가면 뭐 하냐고요. 차라리 파티에 안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꽃을 달고 가면 될 것 아니요. 10프랑만 주어도 예쁜 장미를 몇 송이 살 수 있을 거야.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보석보다 싱싱한 꽃이 더 잘 어울리거든. 그러나 마틸드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보석으로 주렁주렁 장식한 여자들 틈에서 혼자 가난해 보이기 싫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마침내 화를 내고 말았다. 그렇다고 한 번 쓰고 말 텐데 우리 형편에 비싼 장신구를 살 수는 없지 않소? 차라리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빌려달라는 게 낫지. 그 말을 듣자 마틸드는 좋은 생각이라며 기뻐했다. 오, 맞아요. 그런 수가 있었군요. 내일 당장 잔느에게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마틸드는 잔느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잔느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와서 마틸드에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갖가지 보석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틸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마틸드는 보석들의 광채에 눈이 부셨다.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신구들이었다. 마틸드는 보석을 만지작거리며 홀린 사람처럼 말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답다니. 마틸드는 먼저 반지 몇 개를 골랐다. 그 다음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목걸이를, 그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골랐다. 그리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그것들을 몸에 걸어 보았다. 그러나 마틸드는 왠지 마음에 차지 않았다. 좀 더 화려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다. 다른 건 없니? 마틸드는 잔느에게 물었다. 잔느는 이번에는 다른 상자를 가져다 보여주었다. 금박으로 수가 놓인 검은 공단 상자였다. 마틸드가 그 상자를 열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타났다. 마틸드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오, 정말 아름다워. 마틸드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잡았다. 오, 이 목걸이. 마틸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잔느는 마틸드에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었다. 드디어 파티날이 되었다. 마틸드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목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몇 배나 빛내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여왕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당신과 춤출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부인. 당신 덕분에 파티장이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모든 남성들의 시선이 마틸드에게 쏠렸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이 마틸드와 춤추고 싶어 했다. 장관도 아름다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눈치였다. 마틸드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되었고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나비처럼 사뿐사뿐 춤을 추었다. 이렇게 멋진 파티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야. 마틸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마틸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파티의 열기에 도취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친절했고 찬탄의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시간이 이대로 멈춰 오늘 밤이 영영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다. 파티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그녀는 아쉬워하며 집에 가기 위해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파티장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다른 남편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마틸드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가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틸드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물었다. 어때? 즐거웠소? 네. 마틸드는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마틸드는 눈에 띄게 몸을 떨었다. 새로 산 비싼 파티복 위에 걸칠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기에 겉옷 없이 파티장에 왔던 것이다. 비싼 모피나 비단 옷을 입은 다른 부인들은 자신들의 마차를 불러와 타고 있었다. 내가 빨리 가서 마차를 잡아올게. 남편은 마틸드를 뒤에 두고 마차를 잡기 위해 뛰어갔다. 마틸드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기다렸다. 조금 전의 파티가 마치 꿈만 같았다.
그 시간에는 마차를 잡기가 힘들었다. 다른 파티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마차를 타고 왔던가 최소한 전세를 낸 마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결국 마틸드와 남편은 마차 잡기를 포기하고 추위에 몸을 떨며 센강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곳까지 가서야 겨우 마차 한 대를 잡을 수 있었다. 마틸드와 남편은 쓸쓸하게 집 계단을 올라갔다. 마틸드는 화려했던 파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아두려고 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거울 앞에 선 순간 마틸드는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다. 마틸드는 넋이 나간 얼굴로 남편을 보며 말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잔느한테서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마틸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틸드와 남편 루아젤은 허둥지둥 자신들의 옷과 짐을 뒤져보았다. 외투자락과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목걸이는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도회장에서 나올 때까지 틀림없이 달고 있었소? 그럼요. 당신이 마차를 잡으러 갔을 때도 분명히 만져보았는걸요. 혹시 길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 그랬으면 소리가 났을 거예요. 센강 쪽으로 걸어 나올 때 소매치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 그때는 길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마차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 마틸드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보, 어떤 마차였는지 기억나요? 내가 나가서 찾아보겠소. 루아젤은 마틸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썩 자신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남편이 밖으로 뛰어나간 뒤 마틸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불을 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 뿐이었다. 한참 후 남편이 돌아왔다. 온 거리를 돌아다니고 마부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 가보았지만 헛당만 쳤다고 했다. 남편은 출근도 못한 채 목걸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것은 물론 신문사마다 들러 분실 광고도 냈다. 마차 조합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밤늦게 루아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동안에 마틸드의 눈은 움푹 꺼졌고 걱정 때문에 입술이 다 타버렸다. 여보 찾았어요? 마틸드는 한 가닥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못 찾았소 아직. 남편의 그 말을 듣자 마틸드는 절망감으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남편은 마틸드의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위로했다. 꼭 찾을 수 있을 거요. 여기저기 부탁해 두었으니까 무슨 연락이 올 거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자 마틸드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틀렸어요. 먼저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남편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걸이 고리가 떨어져서 고쳐서 주겠노라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이야. 우선 그렇게 시간을 벌어 놓아야 할 것 같아. 그동안에 무슨 수가 생기겠지. 편지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그 목걸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무서운 현실 앞에서 마틸드는 물론 남편도
말을 잃었다. 목걸이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날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으로 사서 주어야겠어. 그러나 마틸드는 울기만 할 뿐이었다. 목걸이가 들어있던 검은 공단 상자에는 보석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과 마틸드는 그 보석상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보석상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상점에서 파신 목걸이가 기억나십니까? 보석상 주인은 목걸이 상자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장부책을 뒤적이더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판 목걸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보석 상자만 판 것 같군요. 남편과 마틸드는 힘없이 보석상을 나왔다. 두 사람은 보석상이란 보석상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것을 못 찾고는 힘없이 보석상을 나왔다. 얼마를 헤맨 끝에 겨우 그들은 팔레 로아얄 거리에 있는 어떤 보석상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아 보이는 목걸이를 발견했다. 남편이 보석상 주인에게 물었다. 이 목걸이는 얼마입니까? 4만 프랑입니다. 예, 4만 프랑이라고요? 남편과 마틸드는 너무나 놀랐다. 4만 프랑은 그들이 구경한 적도 없는 큰 돈이었다. 3만 6천 프랑까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선심 쓰듯 말했다. 오, 3만 6천 프랑. 남편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3만 6천 프랑을 마련해 이 목걸이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돈을 마련해 올 테니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팔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 루아젤과 마틸드는 보석상에게 부탁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초라한 행색의 부부가 딱해 보였던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만일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게 되면 우리 보석상에서 지금 사신 목걸이를 3만 3천 프랑에 사드리겠습니다. 남편 루아젤에게는 아버지에게 받은 1만 8천 프랑의 유산이 있었다. 그리고 목걸이 값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딱 절반에 해당되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든 빚을 내어야 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돈을 꾸러 다녔다. 돈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꾸었다. 차용 증서를 쓰고 전 재산을 저당 잡히고 이자가 높은 것도 마다 않고 돈을 꾸었다. 고리 대금업자에게도 돈을 빌렸다. 빚을 얻기 위해 체면과 자존심은 모두 버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돈을 구했다. 그렇게 애쓴 결과 1만 8천 프랑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기 3만 6천 프랑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보석상을 찾아가 돈을 내놓았다. 돈의 액수를 확인해 본 주인은 목걸이를 내주었다. 마틸드는 목걸이를 가지고 잔느에게로 갔다. 마틸드는 목걸이가 바뀐 것을 잔느가 알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다행히 잔느는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목걸이를 받았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마틸드는 가난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빚을 내어 목걸이를 사고 난 다음 그들의 생활은 그때까지의 생활에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비참하고 힘들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높은 이자와 원금으로 생활은
쪼들리기 시작했다. 마틸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녀를 내보냈다. 그리고 집세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지붕 밑의 다락방으로 이사를 했다. 하녀를 내보낸 그녀는 온갖 일을 스스로 해야 했다. 그녀의 예쁜 손은 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손톱 밑에는 기름과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세탁도 손수 해야 했다. 더러운 옷이나 내이 걸레를 빨아서 줄에 널었다. 그런 일은 끝이 없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몇 층을 내려와 거리까지 걸어가야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길러 다녀야 했다. 어떤 때는 바느질감을 받아와 밤새도록 일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빈민굴의 우악스러운 부인처럼 변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해갔다. 바구니를 팔에 끼고 채소 가게나 푸줏간 빵집을 드나들며 싼 것만을 골랐고 그것도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그녀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그녀는 가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목걸이를 걸고 춤을 추었던 파티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남편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도 다른 일을 맡아와 일했다. 밤을 새워 돈이 될 만한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서 빚을 금세 갚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활은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서야 이 부부는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이자의 이자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갚았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물론 마틸드까지 폭삭 늙어버렸다. 깨끗하던 피부는 기미가 끼어 꿩의 얼굴처럼 얼룩덜룩해졌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빗어 넘기고 옷 매무새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낡고 더러운 옷을 껴입었다. 곱던 손은 이제 남자 손처럼 거칠어졌다. 마룻바닥을 닦거나 빨래를 넣을 때 가끔 그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파티가 떠올랐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시간. 그 무도회에서 춤출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거야. 사소한 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고 한치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으니. 그리고는 지나버린 세월 때문에 울곤 했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오랜만에 파리 시내로 산책을 나갔다. 일에 찌들어 있던 그녀는 푸른 하늘과 시원한 공기가 새로웠다. 그때 마침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부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아름다운 부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젊고 매력적인 친구 잔느였다. 친구를 보는 순간 마틸드는 한편으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잔느가 목걸이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을까? 마틸드는 망설였다.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행여 목걸이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빚도 다 갚았는데 이야기 못할 게 뭐야? 마틸드는 걸음을 빨리 해서 친구에게로 갔다. 잔느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러나 잔느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저를 아는 분이세요? 나야 나 마틸드. 뭐라고? 내가 마틸드라고? 어머,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니? 아주 할머니가 되었구나. 마틸드는 머쓱해서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늙었니? 잔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동정어린 시선으로 마틸드를 바라보기만 했다. 얘, 말도 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 목걸이 때문에 말이야. 무슨 얘기니? 무슨 목걸이? 10년 전에 내가 교육부 장관 댁 파티에 간다면서 내게 목걸이를 하나 빌렸잖아. 그래, 생각나.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돌려주었잖아. 그래, 사실은 파티에 다녀온 후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샀지. 그걸 사는데 든 돈을 갚느라 10년이 걸렸지 뭐니. 마틸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자그마치 36,000프랑이나 되는 거액이었어. 그동안 너는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지. 하지만 이제 고생도 다 끝났어. 마틸드는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친구인 잔느가 마틸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사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한 거니? 그렇다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니? 하긴 똑같은 것을 산다고 샀으니까. 마틸드를 바라보는 잔느의 눈길이 촉촉해졌다. 갑자기 잔느는 마틸드의 두 손을 덥석 잡더니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 마틸드, 내 목걸이는 몇백 프랑도 안 나가는 가짜 목걸이였는데